그래 빨리 달아. 중성기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물화생지 중에 어디에 속하냐면 화학 파트에 속해요. 화학 파트에. 화학 파트에 속하고요. 화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물질에 대해 다루는 학문이 화학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지금부터 왜 배우는지부터 할게요. 왜 배우는지부터. 왜 배우냐면 자, 어떤 물질이 있어요.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이 녀석을 열을 가했더니 얘가 100도씨가 되니까 부글부글 끓어. 이 물질은 뭡니까? 물이죠. 어떻게 물인지 알 수 있어요. 100도씨에서 끓으니까. 그지? 즉 다시 말해서 끓는 점이 100도씨라는 거예요. 끓는 점이 100도씨인 물질은 뭐밖에 없어? 물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끓는 점이라는 이 녀석이 뭐냐? 물질의 특성입니다. 끓는 점 물질의 특성. 끓는 점이라는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이 100도인 물질은 뭐 예를 들어서 물이고 끓는 점이 78도인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런 식으로 물질의 특성은 각 물질마다 고유한 자기만의 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물질인지 몰라. 어떤 물질이 모르는데 열을 빼줍니다. 열을 빼주는 걸 냉각한다 그러죠? 냉각했더니 0도씨가 되니까 얼어. 이 물질은 또 뭐예요? 얘도 물이죠? 그치? 바로 얘 어는 점이 0도씨일 때도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는 점이라는 거 역시 뭐가 된다? 이걸 통해서도 뭔지 알 수 있죠? 그치? 얘도 뭐가 된다? 물질의 특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의 특성은 어는 점, 끓는 점, 뭐 밀도, 그 다음에 어는 점,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물질마다 딱 정해져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왜 배우냐? 배우는 이유는 물질의 특성을 통해서 뭐 하려고? 바로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물질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물질의 특성을 알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강의 녹음 중이야? 선생님 보청기 낀 건 아니죠? 별로 수업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확실히 말해. 일어나봐. 수업하기 싫어요? 여기 왜 앉아있어? 노래 들으려고? 그럴 거면 나가고. 한 번 더 걸려. 내 쫓을 거거든요. 자, 배우는 이유는 물질들을 구별하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있고요. B라는 물질이 있는데 뭔지 몰라.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단 둘 중 하나는 소금이래요. 또 하나는 설탕이래요. 어떤 게 소금이고 어떤 게 설탕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색깔은 어때요? 똑같지? 색은 같네. 색으로 구별하기 좀 어렵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맛이죠. 맛을 보면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그렇지? 구별할 수 있으니까 이 맛이라는 것도 뭐의 특징입니까? 물질의 특징입니다. 물질 특징. 그리고 만약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색깔이 다른 물질이야. 하나는 오렌지 주스래요. 하나는 사이다래. 그러면 딱 색깔을 보고도 뭐가 오렌지 주스인지 알 수 있죠. 색도 물질의 특성 맞아요. 마찬가지로 촉감 또는 귀를 이용한 청각,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뭡니까? 눈, 귀, 코, 후각, 냄새 맡아보는 거 있죠? 우리가 배운 5가지 감각 기관을 이용해서 그 물질이 뭔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질들,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 우리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물질들의 겉보기 성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겉보기 성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뭐냐면 여기 겉보기에서 보기라는 말 때문에 시각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겉보기 성질은 빨간 거 노란 거만 겉보기 성질이구나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겉보기 성질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물질이 겉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내는 모든 성질들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모든 성질들. 다시 말해서 색깔, 맛도 드러내는 성질이죠. 그 다음에 촉감, 그 다음에 냄새도 마찬가지로 다 드러내는 성질이야. 이 모두가 다 뭐다? 겉보기 성질에 속한다는 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겉보기에서 보기. 비는 뭐예요? 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모래래, 하나는 스펀지래. 눈과 모든 걸 다 차단하고 떨어뜨립니다. 그럼 구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비는 많이 이용하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겉보기 성질을 이용해서 구별해낸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이용한 겉보기 성질도 물질의 특성을 알아내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자, 물질의 특성을 구별할 때 뭘 이용한다? 겉보기 성질을 이용해서 물질의 겉보기 성질을 이용해서 겉보기 성질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합니다.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 지금. 자, 두 번째로 요 개념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여기 다시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 장에 보세요. 그래서 46쪽 설명 중이야. 46쪽에 지금 겉보기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이란 말이 나요.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이라는 말인데 이번에 처음 추가된 용어예요. 용어라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 크기 성질이라는 건 크기라는 건 생각해봐. 이 크기라는 건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나요? 다시 말해서 크기를 가지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봐봐. 어떤 물체는 이만해요. 어떤 물체는 요만하네. 둘 중에 하나는 소금 결정이래요. 둘 중에 하나는 설탕 결정이래요. 어떤 게 소금이고 어떤 게 설탕이야? 크기를 가지고는 구별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럼 크기라는 요 녀석은 물질을 구별하는 특징이 될 수가 없지. 맞습니까? 정리하면 크기 성질이라는 건 다만 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크기 성질은 길이, 크기, 부피, 질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질을 구별해낼 수는 없지. 질량이 많으니까 이 녀석이 소금이야. 질량이 조금이니까 설탕 같은데? 이런 거 아니잖아. 길이. 이게 기니까 책상이야. 짧으니까 차야. 이런 거 이상하네. 아무튼 길이도 될 수가 없고요. 부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길이, 크기, 부피, 질량. 또 한 가지 이런 정도가 이제 크기 성질에 속해요. 다시 말해서 크기 성질은 물질의 구별을 할 때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게 크기 성질의 정의가 됩니다. 크기 성질. 물질을 구별하지, 크기 성질 가지고는 물질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세기 성질이 있는데, 세기라는 말을 쓰는데 얼마나 세냐 이 뜻인데,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물을 이만큼 받아놔. 여기는 이만큼의 물을 받아놓습니다. 자, 물의 온도는 똑같다면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긴 좀 더 불분자들이 많겠죠. 더 많은 질량이니까, 많은 부피니까. 자, 그렇다면 이 A라는 물과 B라는 물은 둘 다 물이죠. 둘이 부피만 다르죠. 크기 성질이 다르니까, 즉 부피라는 크기 성질이 다르니까 둘은 다른 물질입니까?
아니죠. 크기 성질은 물질의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 없으니까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같냐라고 말하냐면 세기가 같다라고 말해요. 세기가 같다. 세기 성질이 같다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를 단위 부피 요만큼의 부피들을 그대로 잘라요. 자릅니다. 자르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죠.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같은 온도니까. 요거는 둘이 한 공간 안에 똑같은 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입자들이 움직이는 패턴이나 세기 이런 것들이 같다라고 보면 돼요. 세기가 같다는 뜻은 이러한 특성이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데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세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세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건 세기 성질을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세기 성질은 우리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끓는 점이 같다. 끓는 점이라는 세기가 같은 겁니다. 어느 점이 같다. 어느 점이라는 각각의 물질의 세기가 같은 거예요. 성질이 세기라고 봐도 되겠네. 그래서 어느 점이 같다. 또는 녹는 점이 같다. 또는 밀도가 같다. 그 다음에 용해되는 정도, 용해도가 같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기 성질에 속하고요. 특별한 세기 성질이 있는데 뭐냐면 온도입니다. 온도가 같다는 것도 세기 성질에 속해요. 하지만 얘는 왜 이렇게 노란색을 썼냐? 온도라는 게 다르면 다른 물질입니까? 그건 아니죠. 봐봐. 끓는 점이 다르면 다른 물질이야. 어느 점이 달라도 다른 물질이야. 녹는 점, 밀도, 용해도 다르면 다 다른 물질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물질은 아니죠. 그치? 얘는 0도씨고요. 얘는 4도씨야. 둘 다 물이죠. 온도가 다르다고 다른 물질은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이 온도라는 건 세기 성질에 속하지만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아니라는 게 좀 특이한 거예요. 온도 특이한 거니까 하나 또 추가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뭐냐라고 말하면 정리하면 겉보기 성질 플러스 겉보기 성질을 통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세기 성질의 대부분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쓴 이유는 뭘까?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뭐 except 온도는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CPT에서 뺀 거야. 어쨌든 자 세기 성질의 대부분. 그리고 책 보면은 그래서 물질의 특성 읽어볼까요? 물질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화살표 뒤에 봐봐. 겉보기 성질과 세기 성질의 대부분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라고 써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질을 구별할 때 겉보기를 이용해서 구별한다. 또한 세기 성질을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구별해낼 수 있다. 어떤 물질인지 알아내는 방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개념이 이제 부피와 질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우리 세기 성질 중에 여기 봐봐. 밀도 있죠, 밀도. 밀도를 제일 먼저 공부할 거예요, 밀도. 밀도를 공부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밀도를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부피와 질량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배우는 거다? 부피와 질량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먼저. 부피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질량 개념 나오죠? 그 두 개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뭐다? 한 장 넘겨서 뒤에 밀도라고 하는 세기 성질을 지금부터 배우기 위해서 그 전초가 되는 배경 지식으로 부피와 질량을 지금 배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부피란 뭐냐? 승기야, 부피가 뭐야? 물질을 차지하는 공간에 읽지 말고. 그동안 우리 부피 그러면 그냥 부피가 큰 거 작은 거요. 이 정도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부피 그냥 이런 거?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피는 뭐냐? 부피 정의 중요합니다. 그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예요. 물어볼게요. 선생님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여기 분필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부피가 크다? 내가 더 부피가 크다라고 말하는 거야.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의 차지양, 공간의 크기를 곧 부피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냥 큰 거 작은 거가 아니라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부피를 잴 때 뭘 이용합니까? 봐봐. 일정한 모양을 가진 것들은 부피를 측정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인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1 세제곱미터죠. 1 세제곱미터가 되죠. 부피를 구하는 공식.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높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니까 미터가 3개 곱해주니까 세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쓰는 거지. 바로 세제곱미터가 뭡니까? 부피의 단위입니다. 부피의 단위. 또 뭐 있습니까? 이거 센티미터 쓴다면 세제곱 센티미터, 밀리미터 쓴다면 세제곱 밀리미터. 그치? 자, 이거는 일정한 모양. 길이가 주어졌을 때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모양이 없는 뭐 구도 마찬가지. 구도 반지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구라는 구할 수 있고요. 일정한 모양 구할 수 있고. 걔도 이런 단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실린더 있죠. 실린더. 이 실린더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실린더. 이 실린더에 액체를 담으면 눈금을 읽어주게 되면은 몇 밀리리터인지 또는 몇 리터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액체의 부피입니다. 밀리리터나 리터 이런 것들이 액체의 부피예요. 밀리리터나 리터 액체의 부피를 낼 때 쓰는 이 장치의 이름 뭡니까? 눈금 실린더.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됩니다. 부피를 측정하는 실린더라서 부피 실린더라는 말도 쓰고요. 또 한 가지 매스가 부피예요. 매스 실린더라는 말도 씁니다.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니까 다 같은 장치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1리터에 1kg이요? 1리터가 1kg이 아니라 1세제곱미터 있죠.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이만큼에 들어있는 물의 양 그게 얼마냐면 1000리터예요. 1입니까? 1000리터. 그러면 1리터는 몇 세제곱미터입니까? 0.001이죠. 0.001 세제곱미터 되겠죠. 맞죠? 얘를 만약에 같은 말로 제곱미터로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꾼다면 곱하면 0.1이죠. 0.1 세제곱 센티미터. 뭔가 좀 이상한가? 1cm가 1ml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다르게 하면 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1m를 그냥 100cm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걸? 네. 그치? 100cm로 바꾸는 거. 그렇게 하면 쉽죠. 알았어. 100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면 이거 두 개 지워지고 1리터는 0.1 세제곱 센티미터네. 맞잖아. 맞게 구했네요. 0.1. 쉽네요.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1세제곱미터가 아까 1000리터였죠?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에 해당한다는 거 요거 하나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책에 뭐라고 나왔더라? 우리 플러스 강이 2번에 정리되어 있어요.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고 1리터는 1000ml 1000ml가 내가 알고 있고 1세제곱센티미터가 1ml다 1세제곱센티미터가 1ml다라는 거 밀리리터라는 거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밀리리터와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리터와 세제곱미터를 자유제대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런 거 있죠. 마지막 맥주 500cc 주세요. 먹어본 사람. 솔직히 봅시다 우리. 아빠랑 같이 500cc. 500cc면 500cc 잔이 있죠. 요만한 잔이 있잖아. 500cc는 뭐가 똑같냐? 500ml랑 똑같아요. 500ml. 우유 500ml 있죠?
그만큼의 양의 맥주를 주는 거예요. cc와 밀리리터는 정확하게 같은 개념이야. 같은 단위. 환산할 것도 없죠. cc와 밀리리터는 혼용해서 같이 쓰면 됩니다. cc와 밀리리터는 근데 보통 CC는 잘안 쓴다는 그냥 어느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 달라. 자동차는 뭐 배기량이 몇 cc냐 이렇게 얘기하죠. cc, 그 cc를 씁니다. 밀리리터랑 똑같은 겁니다. 선생님 차는 무려 1600이야. 1600cc.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높을수록 더 힘이 센 거예요. 1600은 높은 거예요? 보통입니다. 주로 이제 그랜저나 에쿠스 이런 것들은 3500cc. 연료비가 2배 들어요. 2배. 아 낮을수록 연료를 줄게. 힘이 약하다는 건 봐봐. 에너지는 연료가 소모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치? 연료가 많이 소모되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나와. 더 힘이 세겠지. 그래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들은 아반떼는 잘 질주하지 못해요. 아반떼는 물론 선생님도 질주를 하기는 하지만 주로 좋은 차들, 힘이 센 놈들만 겁나 질주합니다. 직각으로 가죠. 빨리 봅니다. 자, 이렇게 부피를 잴 수가 있다.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불규칙한 모양.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고체가 있겠죠, 고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나사산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볼트가 있어요, 볼트. 이 녀석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어떻게 재야 돼요? 물에다 뭔가 정답입니다. 물에 담깁니다. 요 눈금 실린더 있죠? 눈금 실린더. 원래 처음에 보니까 100ml짜리 눈금 실린더인데 얘를 안에다가 퐁 빠뜨리면 조금씩 올라오겠죠? 그치? 올라오겠죠? 얘의 부피만큼 물을 밀어 올릴 거 아니야? 재봤더니 110ml가 측정됐습니다. 이 녀석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10이죠. 10ml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어떤 액체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됩니다. 얘는 가라앉는 고체죠? 가라앉는 거. 가라앉는 건 이렇게 퐁 집어넣으면 되는데 같은 고체인데 뜨는 게 있어요. 뜨는 거.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용어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스티로폴, 스타이로폼 여러 가지 용어로 불러줍니다. 스티로폼 물에 뜨잖아. 봐봐. 얘를 물에 집어넣어요. 훅 던지면은 물 위에 둥둥 뜨죠. 얘는 몇 미터야? 몇 미터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방법. 넣으면 됩니다. 정답. 철사 같은 걸로 간단해요. 밀어 넣으면 돼요. 철사는 부피가 아주 약간밖에 안 차지하죠. 철사 같은 걸로 밀어 넣으면 돼요. 시제품 안에 공기 없어요? 공기가 있으니까 뜨는 거예요. 공기 때문에 뜬다기보다도 어떤 같은 이러한 입자를 만드는데 이 입자 속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틈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럼 그 공기도 부피라 쳐야 시제품. 당연하죠. 그래서 얘는 부피가 엄청 큰 거죠. 질량에 비해 부피가 엄청 큰 거죠. 공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 넣는다. 철사 같은 걸 이용해서 철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밀어 넣는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불규칙한 모양 이렇게 측정해 주면 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부피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고체는 이렇게 측정한다면 액체는 이렇게 측정하고 액체, 고체 이렇게 측정합니다.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딱 되죠. 근데 문제는 얘예요. 기체. 기체의 부피 측정. 풍선에다 넣어요. 풍선에 넣는다. 풍선의 부피는 어떻게 될 건데? 무수가 걔를 다시 물에 넣어요? 네. 괜찮다. 그래서 풍선에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측정하고 풍선만의 부피를 빼주면 되겠네. 네. 그치? 풍선만의 부피를 빼주면 되겠네.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해요. 자, 기체를 이렇게 기체를 바늘통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얘를 어디다 담그냐? 물 속에다가 이렇게 담급니다. 물이에요. 물. 그리고 눈금 실린더 있죠? 눈금 실린더. 눈금 실린더에다가 물을 꽉 채워요. 물을 꽉 채운 후에 거꾸로 이렇게 팡 집어넣습니다. 물이 꽉 차 있죠, 현재.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뒤집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체가 여기서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여기 차겠죠? 쭉 차오르겠죠? 차오르면 나중에 기체가 이만큼 차게 되면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차 있는 겁니까? 기체가 차 있는 거지. 기체의 부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금을 읽어주면 되죠. 이렇게 측정, 이렇게 기체의 부피는 측정합니다. 단 주의점이 있어요.
이 기체는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물에 녹으면 돼야 돼. 힘들죠? 단 물에 녹지 않는 기체여야 합니다. 그렇죠? 물에 녹으면 안 되죠? 물에 녹는 기체 뭐 있을까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래도 녹긴 녹아요. 또 가장 잘 녹는 건 얘예요. 산소. 웅진아 얘 뭡니까? 농협. 어? 암모늄. 농협. 기억하고 있네요. 농협. 농협의 세 개에 뭐가 있습니까? 암몬이 있죠?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입니다. 정답. 뭐라고요? NH3. NH 생명이 농협이잖아. 이제 NH. 그래서 원래 질소와 수소가 1대3의 비율로 붙어 있는 건데 암기법으로 농협의 세 개의 암몬이 있어. 그래서 암모니아라고 외웠어요. 처음 이 원소 비율을 접하는 사람들이 힘들잖아. 어려우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 아무튼 암모니아. 요거 물에 겁나 잘 녹아요. 겁나 잘 녹습니다. 요거는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암모니아는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아까 그 방법 쓰면 되겠네요. 풍선에 집어넣어서, 그지? 집어넣어서 부피를 잰다. 이런 방법 쓸 수 있겠네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체도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눈금 실린더 읽는 방법을 좀 얘기할게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일단 볼게요. 눈금 실린더 읽는 방법. 자,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액체, 대표적으로 물과 같은 액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눈금 실린더가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물의 수면이 돼야 되는데 맨 끝에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맺힙니다. 이렇게 맺혀. 그러면 나는 이 눈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눈금이. 그치? 맨 위에 여기 눈금을 읽어줘야 돼? 아니면은 여기 어떻게 된가? 오,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 요 수면과 딱 만나는 여기에 눈금을 읽어주어야 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을 읽어줘야 돼요. 2번 읽어줘야 돼요. 자,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고 여기보다도 물 같은 경우는 물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 분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요. 물 분자들. 그래서 아까 자동차에 비가 오면 한 방울 떨어지고 옆에 떨어지면 턱 붙어버립니다. 물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요 벽 있죠, 벽. 물 분자끼리 겁나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 벽이 나타나면 이걸 메스린더에다가 부은 거지. 벽이 나타나면 둘이 붙어있는 요 힘보다 벽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요. 축! 달라붙어버립니다. 벽에 달라붙어버려. 벽에 먼저 제가 달라붙고 나서 물분자 간의 인력이 세니까 다른 물분자를 끌어들입니다. 일로 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벽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 벽과의 부착력이 더 세다.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더 세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읽을 때 2번을 읽어줘야 한다는 거고요. 또 비교해서 수은이라고 하는 액체가 수은 같은 경우는 눈금 실린더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요 눈금에서 딱 읽히지 않고요. 수은 같은 경우는 요 딴 식으로 이렇게 맺혀져요. 좀 다르죠? 이딴 식으로 맺힙니다. 자, 이거는 뭐가 뭐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들끼리 붙으려는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 온도계 혹시 깨트려본 적 있어요? 네. 깨트리면 동글동글하게 지네들끼리 굴러다녀요. 그게 요 책상과의 부착력보다 지들끼리 붙으려고 하는 응집력이 더 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옆에 붙지 않고 지들끼리 붙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얘는 어디를 읽어야 돼? 1번이야? 아니면 아래쪽 2번이야? 2번. 1번입니다. 넓은 면을 읽어준다 생각합니다. 넓은 면이 2번이죠? 넓은 면을 읽어준다 생각합니다. 넓은 면. 알고 있지만 응집력과 부착력 관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응집력이 지네들끼리. 응집력이 지들끼리 붙으려는 성질. 부착력은 어떤 물체가 나타났을 때 그 물체에 붙으려는 성질. 됐죠? 그래서 눈금 실린더 읽는 법도 알았고요. 뭐 다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봐줘야 되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래서 봐도 안 됩니다. 답은 어디서 봐야 돼?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눈을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부피에 대한 모든 내용 끝났습니다. 자, 부피에 대한 내용은 다 했고요.
이제 질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질량. 질량 좀 할 얘기가 많아요. 태어나 1학년 때 네. 중력 배우거든요. 중력. 중력이요? 중력. 여러 가지 힘에서 중력 배우고. 네, 맞아요. 중력. 중력은 힘이죠. 네. 그치? 힘입니다. 중력 배울 때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 배우고 경험합니다. 네.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 그거를 다시 한번 꺼내올 거예요.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 그래서 질량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잘 봐. 질량이란 책에 아주 고리타분하게 써 있습니다. 뭐뭐 하는 무슨 물질의 고유의 양 써 있는데, 이렇게 기억합시다. 질량은 앞에 물자를 집어넣어서 물질의 양이에요. 물질의 양. 봐봐. 선생님이 있고요. 선생님하고 키는 비슷한 체육만 있습니다. 여기 있겠죠? 이렇게 있어요. 체육만 있다면 체육만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전체 양과 선생님을 이루고 있는 물질 전체 양 중에 누가 더 많아요? 체육만이 물질 양이 많죠? 체육만이 나보다 물질의 양이 크다. 즉 질량이 더 큰 겁니다. 네, 체육만 손을 잡고서 우리 여행 가자 보고서 달나라로 가요. 달나라 여행 갑니다. 여행 가면 선생님의 물질의 양과 체육만의 물질의 양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네. 물질의 양은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전체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그 녀석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고유한 값이에요. 무게는 달라요. 무게는 달라지지만 질량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량이란 물질의 양이다 라고 기억합니다. 책에서는 어디서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유한 값이다. 물질의 고유한 값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고유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을 고유하다라고 표현해요. 고유하다. 고유한 것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물질량이란 물질 전체의 양이구나. 이걸 측정하는 측정 도구가 있어요. 측정 도구는 뭐냐면 추, 다른 말로 분동을 이용한 측정 도구를 이용합니다. 분동, 추나 분동, 추가 분동이죠? 추가 분동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그런 측정 도구, 추와 분동을 이용하는 측정 도구가 있냐? 양팔저울이나 윗접시 있죠? 윗접시 저울 같은 것들이 이 추를 이용한 측정 도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양팔 저울을 윗접시 저울을 이용해서 왼쪽 접시와 오른쪽 접시가 딱 수평이 맞게끔 여기 0점 조절 장치가 있어요. 0점 조절 장치를 조절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양쪽에 0점을 조절하는 이렇게 장치가 있어요. 나사인데 나사를 앞으로 돌리면은 이쪽이 덜 무거워지죠. 뒤로 당기면은 더 무거워지죠. 이런 걸 이용해서 양쪽을 맞춰갖고 딱 수평이 맞게 하는 거예요. 0점 조절 나사라고요. 0점을 딱 맞춘 후에 왼쪽에 선생님이 올라갑니다. 왼쪽에 내가 올라가. 선생님의 질량 공개합니다. 선생님의 질량은 60kg 정도 돼요. 60kg. 질량의 단위는 알다시피 kg, 그람, 밀리그람 이런 것들이 질량의 단위입니다. 질량의 단위. 선생님, 몸무게가 얼마나 되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승규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비밀이에요. 근데 몸무게 얼마입니까? 저요? 선생님 비슷해요? 비슷하죠. 60 정도. 좀 좋겠다. 대박! 대봐요? 아니야. 진짜 나오려고 그러네. 60kg은 질량의 단위죠? 선생님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60kg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시 물어보면 선생님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무게죠? 588N이야 라고 대답할 겁니다. 선생님 몸무게 얼마예요? 588이야. 이게 됩니까? 588이야. 킬로그램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뒤에 단위는 뭐다? 뉴턴입니다. 뉴턴. 분명히 질량과 무게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봐봐. 60kg. 이거는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니까 이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자, 분동을 하나 올릴 건데 분동에 뭐라고 몇 킬로그램이라고 써져 있는 녀석을 올려야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몇 킬로그램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올려놔야 수평이 딱 맞습니까? 60kg. 60이라고 써져 있는 걸 올려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야 수평이 딱 맞을 거 아니야. 그치? 아, 그러면 얘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지. 아, 이걸 딱 보니까 60짜리가 오른쪽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자식은 60kg이구나 질량이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요 장치를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달에 갑니다. 달. 달은 지구보다 크기가 4분의 1이죠. 중력은 6분의 1입니다. 중력 6분의 1. 여기다가 똑같이 이 장치를 설치합니다. 장치를 똑같이 설치를 한 후에 내가 올라갔어. 오른쪽에다가 얼마라고 써진 분동을 올려야 할까요? 60입니다. 왜? 중력이 줄어들었으니까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줄어들겠죠? 나만 줄어들어? 분동을 잡아당기는 힘도 줄어들죠? 근데 또 이해됩니까? 무게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게는 줄어드니까. 네. 무게가 줄어드니까 얘를 표현할 때 이 분동의 무게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 얼마라고 써져 있는 걸 올려줘야 한다고요. 60이라고 써져 있는 걸 올려줘야 60kg 써져 있는 걸 올려줘야 얘도 6분의 1로 줄어들고 얘도 6분의 1로 무게가 줄어들어서 같게 측정될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60. 그러므로 달에서 내가 얘 질량을 측정할 때 쓰는 도구가 얘죠. 뭘 보고서? 오른쪽에 뭐가 올라가 있냐를 보고서 질량을 측정하지? 뭐가 올라가 있습니까? 60짜리가 올라가 있죠? 내 질량은 얼마입니까? 60kg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량은 어디서 측정하든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변화하는 뭘 이용해야 해? 추, 분동을 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질량의 측정 도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질량이 킬로그램이에요? 질량은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이 질량이 무게는요? 아니야. 무게는 미터이에요? 무게의 단위는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게 무게예요. 봐봐, 중력과 속도가 얼마냐면 이 중자가 9.8입니다. 선생님의 몸무게가 588인 이유는 질량에다가 뭘 곱해서 9.8을 곱해서 나온 값이에요. 그래서 킬로그램 중, 다른 말로 킬로그램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게의 단위고요. 보통 무게의 단위로 뉴턴을 많이 쓰죠. 뉴턴. 그래서 그럼 우리 보통 몸무게 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몸 질량 몇이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쓰는 용어고 과학을 배운 사람들끼리라면 몸무게가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회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겠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과학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1kg을 무게로 바꾸면 9.8을 곱한 값이니까 9.8리턴이 돼요. 9.8리턴. 그리고 1kg 중이에요. 그치. 1리터는 1kg 중이지. 맞아요. 이거는 중1 때 배운 거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까지 알아봤고요. 자, 책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위접시저울 사용법이 나와 있는데, 요거만 설명하고, 잠깐,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위접시저울 사용법. 자, 위접시를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평평한 곳에다가 놔야 돼요. 평평한 곳에다가 평평한 곳에다가 놔야 합니다. 평평 이런 평평한 곳에다 이렇게 놓고서 양쪽에 뭘 맞춰줘야 돼? 수평을 맞춰줘야 되죠. 아까 말했듯이 0점 조절 나사를 통해서 수평을 맞춥니다. 사용법이에요. 그런 후에 첫 번째, 내가 어떤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 물체를 왼쪽에다 올립니다. 왜 왼쪽에 올립니까? 오른쪽에 올리면 안 됩니까? 되긴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는지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자,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 오른쪽에 뭐 올려야 돼? 분동 올려야 되죠? 오른손잡이니까. 그렇죠.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에다가 물체를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분동을 잡아서 왼쪽에 올리면 되게 불편하죠. 그치? 왜요?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있는데.
물체가 걸리잖아. 아니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 보여. 굉장히 불편해 보인다. 왜 이 편한 방법만 놔두고 그러냐는 거야. 첫 번째 주의할 점 뭐냐? 진행시간의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물체는 왼쪽에. 저거 저울 입장이에요. 어? 저울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저울의 왼쪽에 물체를 올리고 왼손잡인데. 오른쪽에 오른쪽에다가 분동을 올립니다. 물론 왼손잡이는 오른쪽에다가 물체를 올리고 왼쪽에다가 분동 올리는 게 더 편하겠죠. 시험 문제는 이 사람이 오른쪽 잡일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는 단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라고 말해줄 거예요. 안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저는 안 왼손잡이를 말해주면 막 따져도 돼요. 따져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이 60kg인데 여기 분동이 이런 분동들이 있어요. 여기 10kg짜리 분동들이 있습니다. 10kg. 또 조그만 분동들, 조그만 분동들이 얼마냐? 1g짜리예요. 자, 이건 10kg짜리 분동들이고요. 이건 1g짜리 분동들입니다. 내가 자 너의 물체, 너의 질량을 잴 거야 하면서 자 분동들을 잡아서 놓을 건데 1g짜리를 잡아요. 틱, 뚝. 간에 기별도 안 가죠. 또 올려. 1g짜리. 1g짜리를 계속 올리면 이거는 바보죠? 몇 개 올려야 돼? 수많은 분동들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 90개. 그치? 90개 올리면 돼요? 60개? g인데? 6만 개. 아니. 6,000개 아니 6,000개? 6천 개. 6만 개. 네. 우리 말해? 장애인요? 모르겠는데? 자 그럼 바보가 아니라면 1g짜리부터 올리면 이상하죠? 10g짜리를 먼저 올리면 6개 올리면 끝나죠? 그게 바로 사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동은 무거운 것부터 올립니다. 무거운 것부터 올린다는 거. 무거운 것부터 올려서 쿵쿵쿵 올려서 예를 들어서 얘가 62kg이라면 6개 올려도 아직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때 7개를 10kg짜리 하나를 더 올리면 70이 되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죠. 그때 하나 빼고 작은 거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죠. 큰 것부터 무거운 것부터 올려준다는 게 주의점이고요. 세 번째, 분동을 잡을 때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손으로 잡으면 손에 있는 이런 땀 같은 게 묻어서 녹슬어 버려요. 그래서 뭐로 잡는다? 항상 핀셋으로만 잡아주어야 합니다. 핀셋으로만 잡아줘야 한다는 게 위접시절의 일반적인 사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일정 질량의 약품을 덜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쓰잖아. 그럼 약사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어디로 사라지죠. 조제실에서 막 사라지잖아. 사라져서 한참 뒤에 나와갖고 이건 아침에 드시고 이건 점심에 드시고 몇 단시간 몇 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뒤에 가서 뭐 하는 걸까? 약을 빻은 후에 일정 양씩 나눕니다. 일정하게 나눠야 돼. 복용량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약사가 눈대중으로 봉지를 쭉 놔두고 손으로 쭉 부어, 많이 버네. 됐었구만. 또 많이 먹었어, 이제? 딱 나왔어. 자, 이건 아침에 드시고, 저녁에 드시고요. 양이 달라. 하루는 먹으면 죽을 것 같아. 하루는 약발이 안 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 일정량을 복용해야 되죠. 약사가 자기 마음대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보면 안 되는 얘기예요. 약사 무슨 다 자격증 같은 거 있죠. 있죠. 약사님 있어요. 어느 사람들 아이들 일정 질량의 약품들을 똑같이 그 봉투에 담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자, 뒤에 가서 뭐 하는지 보는 거야. 뒤에 가서 이렇게 수평한 곳에다가 위치접시로 갖다 놓고 약포지 있죠. 약포지를 양쪽에 이렇게 깝니다. 여기 뭐 안 깔아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약을 10g씩 이 사람을 복용시킬 거다. 10g씩. 왼쪽에다가 10g짜리 분동을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약을 조금씩 약수저를 이용해서 조금씩 덜면 10g이 되면 수평에 딱 맞겠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거 하고 있는 거지. 가서 근데요. 수저로 하나 둘 셋 하고 왜 굳이 꼭 조제실을 가려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약 맞아요. 막 그거 뭐 사람들하고 근데 막 노출돼 믹서가 있으면 막그 믹서기 소리도 나고 막 딸깍딸깍 소리가 많이 나던데. 이게 빻는 것도 있고 빻는 것도 있고. 저거 딱 정의가 간 그거 자르는 어떻게 해요? 저 가루약이에요 저건? 이건 가루약이지. 가루약. 물론 알약 같은 경우는 한 개가 몇 그램인지가 딱 나와 있어요. 몇 알. 알약도 만드는 거예요? 알약도 알약은 아예 만들어져 있어요. 알약을 빻아서 넣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약이 너무 세거나 할 때는 빻아서 1.g만 집어넣기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방전 보면은 몇 g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몇 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몇 알 써 있는 건 그냥 알약 개수대로 넣으면 되고 몇 g 써 있는 건 이 작업을 통해서 정확한 그램 수를 맞춰서 복용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왼쪽에 뭐 넣어야 돼요? 왼쪽에 추를 넣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직접 작업하는 그 약품은 오른쪽에 올려야 되죠? 그래야 편하잖아.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물론 왼손잡이는 반대지만 이런 것만 주의 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질의 특성 중에 부피하고 질량을 재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오른쪽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있거든요. 빨리 풀어봅시다. 시작!